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보험 정보와 함께하는 아나운서 이승입니다. 저희 프로그램은 보험을 준비하면서 생기는 작은 고민부터 과도한 보험료로 걱정하는 분들이 한 분도 계시지 않을 때까지 보험에 관한 다양한 고민과 궁금증 함께 풀어가고 있습니다. 저희 프로그램은 유튜브와 네이버 그리고 카카오 TV를 통해서 다시 보기가 가능하고요. 유튜브 검색창에 MBNTV라고 검색하시면 실시간 방송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아울러 본 방송은 정보 제공을 위한 방송입니다. 보험 서비스 및 상품 판매와 중개에는 관여하지 않습니다. 자, 그럼 보험 불만제로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세 분의 전문가가 나와 계십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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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을 누구보다 쉽게 설명해드릴 염지민 전문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제가 이번에 꽃놀이를 갔다 왔는데요. 원래 가을꽃이라고 해서 구경을 갔는데 날이 따뜻해서 아직 꽃이 안 핀 거예요. 그래서 근데 아침하고 저녁에는 아직 많이 쌀쌀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온도차가 심할 때는 아무래도 몸에 이제 건강에 적신호가 오기 마련이거든요. 근데 이럴 때는 뭐다? 보험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아서 제가 이번에는 이제 혈관 질환의 보험에 대해서 준비를 해왔기 때문에 가을철에 쉽게 걸릴 수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쉽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지연 전문가입니다. 네, 우리가 진료는 누구한테 보죠, 아나운서님? 의사한테 보죠. 그렇죠. 약은 약사에게. 약사에게. 근데 이상하게 이 보험은 보험 전문가를 안 찾으세요. TV를 보고 임의로 판단하셔가지고 이게 나한테 필요한 보험이야 해서 준비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보험이랑 전혀 상관없는 주변의 지인이 야, 내가 이거 들었는데 너무 좋은 보험인 것 같아서 너도 들어야 돼. 이렇게 또 준비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보험도 정확하게는 금융상품이고 또 제대로 준비를 하지 않으시면 나중에 보장을 못 받는 상황이 올 수 있기 때문에 꼭 보험 전문가를 통해서 상담을 받으시고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보험에 길잡이가 되어드릴 보험 내비게이션 명동희 전문가입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세 분의 전문가님과 인사 나눠봤는데요. 그럼 오늘 첫 번째로 저희가 만나볼 보험은 무엇인지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겠습니다. 네, 이번에 저희가 만나볼 보험은요, 암보험입니다. 이 내용에 관해서는 염재민 전문가님께서 설명해 주신다고 하는데요. 어떤 내용 준비해 주셨을까요? 네, 예전에는 암이라는 질병이라고 하면 이제 굉장히 중대한 그 질환이라고 인식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암 발병률이 높아져서 많은 분들이 진단받으시고 이제 치료받으시는 이 질환 중 하나입니다. 통계치에 따르면 남성 같은 경우는 이제 수명을 80세 예상하고 5명 중 이제 2명 암 진단을 받거나 치료받으신 분 계시고, 여성분의 경우 기대 수명을 86세로 예상했을 때 이제 3명 중 1명 암 진단을 받거나 치료받으신 그 사례가 있다고 이제 집계된 통계치가 있습니다. 이처럼 이제 암이라는 질환이 예전처럼 굉장히 중대한 질환이라기보다는 이제 굉장히 발병률이 높은 질환 하나로 이제 생각하고, 그렇기 때문에 보험으로 이제 준비해야 하는 시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사실 암이 아무리 완치율이 높아졌다고 하더라도 발병률 또한 함께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암보험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어가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 암이 성별에 따라서 다르게 발병이 된다고 들었거든요. 어떤 부분이 그렇게 요지가 될까요? 암이라는 질환은 성별에 따라 이제 자주 발생하는 암의 종류가 다른데요. 이제 일단 통계 그래프를 살펴보면 남성의 경우 이제 가장 많이 진단받는 암 1위가 이제 위암이고요. 2위가 폐암, 3위가 이제 대장암, 4위가 이제 전립선 암 순으로 나와 있습니다. 아무래도 잦은 음주와 이제 흡연 그리고 잘못된 식습관 이유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여성의 경우는 이제 1위가 유방암, 2위가 갑상선암, 3위가 대장암, 4위가 위암 순서인데, 남성과 다르게 생식기 관련 암이 많이 발병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별에 따라서 가장 많이 진단받는 암 위주로 암보험을 준비하는 것이 현명하게 이제 암보험을 준비하는 방법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여성과 남성별로 자주 발병되는 암의 종류가 다르기 때문에요. 성별에 맞게 이 선별적으로 발병률이 높은 암부터 준비를 해주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럼 이 보험에서는 암을 대체 어떻게 보장을 해주는지도 궁금한데요. 이 내용에 대해서도 설명 부탁드릴게요. 일단 보험사에서 암에 관련하여 이제 보장해주는 범위가 특약 4가지로 이제 구분을 두는데요. 이제 일반암, 유사암, 소외감, 그리고 고해감 크게 4가지로 구분하는데 중요한 것은 보장 범위입니다. 보편적인 암보험의 경우 이제 암을 크게 일반암과 유사암으로 구분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렇게 준비한 보험이 가장 이상적인 준비한 경우입니다. 이 2가지만 구분하는 경우는 이제 심플하게 암에 대한 구분을 유사암 그러니까 갑상선암, 제자리암, 경계성 종양암, 기타 피부암 이 4가지 암을 제외하고서는 이제 나머지 모두 일반암에 포함되는 형식이고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유사암 경우 발병률이 굉장히 높고 완치율이 높은 암이기 때문에 그 보장 금액은 그렇게 크게 보장받지 못하지만 이 4가지 암을 제외한 모든 암 큰 가입 금액으로 보험 준비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암보험을 알아보고 계시거나 이미 내 암보험을 가지고 계신 분이다라고 하면 내 암보험이 그렇게 구분이 이제 2가지만 하는지 그렇게 확인을 하시는 게 좋고요. 암보험 중에 소외감이라고 해서 이제 유방암, 방광암, 자궁암, 전립선암, 그리고 대장, 점막, 내막 암 이렇게 따로 구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아까 남녀 암 발병률 통계 보여드렸듯이 지금 이 소외감을 구분하는 5가지 암이 모두 남녀 발병률 1, 2, 3, 4위 암이거든요. 이걸 소외감으로 따로 구분해서 일반암보다 적은 금액을 보장해 주겠다고 하면은 이제 가입자에게 굉장히 불리한 요소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암을 일반암, 유사암으로 구분하는 암보험의 경우 이제 유방암, 방광암, 자궁암, 전립선암, 그리고 대장, 점막, 내막 이 모든 암이 일반암에 포함되어 큰 가입 금액이 보장 가능한데 소외감을 따로 구분하는 경우 상대적으로 적은 보장 금액을 보장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시청자분들이 한번 확인해 보셔야 하는 게 내 암 보험이 일반암, 유사암만 구분하는 암보험인지 소외감 따로 분류해서 보장하는 금액인지 적게 보장하는 건지 이제 암보험인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전문가님 말씀을 들어보니까요, 이 암마다 포함이 되는 종류가 다르기 때문에, 근데 그 종류가 다르면 보장 범위도 다르다, 이런 얘기를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걸린 암이 어디에 포함이 되어 있는지 꼭 확인하시고, 보장을 제대로 받을 수 있는지까지 좀 꼼꼼하게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보장 범위 다음으로는요, 또 중요하게 관심을 가질 만한 부분이 바로 보험료인 것 같거든요. 보험료는 어떻게 가입을 하는 게 좋을까요? 보험은 이제 크게 갱신형, 비갱신형 보험이 있습니다. 비갱신형 보험은 정해진 납입 기간 동안 보험료 납입을 하고 추가 보험료 납입 없이 만기 때까지 보장받으시는 이런 형식이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이제 갱신형 보험은 갱신 주기에 따라 보험료가 계속 변동하며 이제 딱 정해진 납입 기간이 없이 보험을 해지하기 전까지 이제 계속 보험료를 납입하는 형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비갱신형 보험의 경우 보험료가 갱신형보다 높습니다. 하지만 보험료 변동이라는 리스크 없이 정해진 금액과 이제 정해진 기간 납입만 하면 만기 때까지 보장받을 수 있기 때문에 내 기본이 되는 보험이 비갱신형 보험인지 뭐 갱신형 보험인지 이걸 알아두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갱신형 보험인 경우에는 비갱신형 보험보다 이제 보험료가 저렴하지만 이제 계속적인 변동 인상되는 보험료 리스크가 있고 보험을 해지하기 전까지 보험료를 계속 내야 하기 때문에 상대적 비갱신형 보험보다 보험료가 저렴하다는 점을 이용해서 내가 암보험을 추가로 더 준비하고 싶은데 이제 보험료가 부담이 되는 경우나 나이가 많아서 이제 비갱신형 보험으로는 보험료가 너무 부담되는 상황일 때 활용하시면은 이제 보험료적인 부분에서는 조금 더 이제 부담 없이 보험을 준비할 수 있기 때문에 상황에 맞춰 갱신형, 비갱신형 보험을 준비하시면 보다 합리적인 보험을 준비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보험료 납입 방법에 대한 두 가지 경우도 한번 소개를 해주셨는데요. 갱신형과 비갱신형이 그것이고 아무래도 변동성의 유무에 따라서 이렇게 나뉘는 것 같습니다. 뭐가 하나가 특별하게 좋다라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요. 상황에 맞게 선택하시는 것을 추천드리는데요. 이렇게 오늘 보장 범위와 또 보험료 납입 방법에 대해서 이 안보험 안에서 이런 부분들을 좀 다양하게 알아봤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오늘 소개해주신 안보험에 대한 총정리도 부탁드릴게요. 네, 지금까지 내용을 정리해드리면 첫째, 암이라는 질병은 남녀 상관없이 남성은 5명 중 2명, 여성은 3명 중 1명, 발병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보험으로 꼭 대비하셔야 한다는 점과 두 번째는 이제 소외감, 이제 유방암, 방광암, 자궁암, 전립선암, 대장, 점막, 내암 이 5가지 암을 따로 구분하지 않고 이제 소외감도 일반암처럼 이제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암보험을 선택하셔서 선택을 하셔야 되고요. 이제 세 번째, 갱신형, 비갱신형 이 보험을 통해 이제 합리적인 보험료, 이제 암보험을 준비할 수 합리적인 보험료로 암보험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준이 되는 암보험의 경우 비갱신형 보험으로 만기는 최대한 길게 준비를 해놓으신 상태에서 이제 갱신형 보험을 활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정리 감사합니다. 오늘 전문가님께서 소개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요, 보다 합리적인 암보험을 준비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내용은 여기까지 알아보고요. 저희는 다음으로 만나볼 칭찬받을 보험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두 번째로 만나볼 보험은요, 혈관 질환 보험입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임지연 전문가님께서 소개해 주실 예정인데요. 어떤 내용 준비해 주셨을까요? 네, 제가 앞전에 인사할 때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가을철이 혈관 질환에 대해서 진짜 저는 위험하다고 생각하기는 하거든요. 그렇군요. 근데 아무래도 아침에는 나올 때는 추웠다가 점심에는 더워요. 그럼 이 혈관도 수축을 하고 이게 반복을 하기 때문에 위험도가 제가 생각할 때는 그만큼 높아진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앞서 이제 염재문 전문가님께서 암보험에 대해서 중요성을 말씀해 주셨지만 저는 사실상 이 뇌랑 심장 쪽 보험을 조금 더 든든하게 준비를 해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첫 번째로 말씀드릴 내용은 이제 뇌혈관 질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저희 아나운서님 뇌졸중, 뇌출혈 이런 거는 좀 많이 들어보셨죠? 네, 많이 들어봤습니다. 네, 근데 이 부분들을 알고는 있지만 이거는 나한테 일어나지는 않을 건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요즘에 20대, 30대에도 고혈압이 많이 걸린다는 것도 알고 계실까요? 네, 많이 들어봤습니다. 네. 요즘 나이나 성별 무관하게 또 찾아올 수 있는 질병이라는 내용을 많이 봤어요. 네,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고혈압을 앓고 계신 분들이라고 하면은 조금 더 조심히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 뇌졸중 같은 경우에는요, 혈관이 약간 막힌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거든요. 근데 뇌출혈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뇌출혈이 생긴다. 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근데 이렇게 말로 들었을 때는 정말 무서운 질병이긴 한데 내가 이거를 걸릴지 안 걸릴지 모르기 때문에 보험을 따로 준비해야 될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저희 뭐 한 번에 1,000만 원, 2,000만 원 낼 수 있는 상황은 사실은 아니잖아요. 네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는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뭐다? 보험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뇌 쪽에서도 조금 더 경각심을 가지고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사실 좀 생활 습관이 이런 혈관 질환에 많이 영향을 주는 것으로는 알고 있었지만요. 이 날씨도 혈관에 그렇게 크게 네.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지는 몰랐습니다. 지금 말씀을 해주셨다시피 뭐 나이나 성별 무관하게 이제 찾아오는 질병이니까요. 이러한 좀 상황이 점점 악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어떤 위험 요인이 있는지도 좀 알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뇌졸중에 특히 좀 잘 걸리게 되는 위험도가 있을까요? 네, 많습니다. 근데 제가 이거를 말씀드리기 전에 조심해야 할 게 너무 많아요, 사실은. 네. 제가 이제 첫 번째로 말씀드렸던 고혈압이 일단 47.9%의 영향을 뇌 쪽으로 영향을 준다라고 해요. 그리고 나서 스트레스, 저희 스트레스 정말 안 받고 싶은데 회사나 아니면 여러 가지 일들로 육아 이런 일들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잖아요. 네, 그럼요. 안 받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드라마나 이런 데 보면 갑자기 뒷목 잡는 일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네네. 근데 이런 게 조금 영향을 미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운동 부족, 저희 현대 사회
운동하는 게 쉽지는 않잖아요. 요즘 자기 개발을 많이 하지만 저같이 안 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운동도 조금 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흡연이나 아니면 알코올 이렇게 여러 가지 10가지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사실은 이거를 다 챙기면서 살면은 할 수 있는 게 많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가족력이 있으신 분들이라고 하시면은 이걸 조금 생각을 하시고 어느 부분에 대해서는 조심을 해야 되고 어느 부분은 조금 해도 된다라는 거를 본인 스스로 찾으시는 게 가장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사실 뭐 운동도 해야 되고 뭐 술이나 담배 등 이 생활 습관을 좀 고치고 지키는 것도 가장 중요하지만요. 말씀해 주셨다시피 이 뇌졸중으로 가족력이 있으신 분들은 특히나 이 부분 좀 잘 챙기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나라에서 사실 뇌 쪽으로 수술하는 일도 굉장히 많겠네요. 네, 굉장히 많습니다. 이제 다들 이런 거를 잘 모르시기는 하신데 사실은 저희 넷째 큰아버지께서 이제 뇌 쪽으로 이제 문제가 생기셔서 돌아가시는 일이 발생을 했거든요. 네. 근데 그렇기 때문에 이런 뇌 쪽에서 만약에 작은 전조 증상이 보인다라고 하면은 병원에 바로 가시는 게 좋기는 해요. 근데 여기에 있는 22년도 통계 자료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면은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여기에서 3위하고 5위가 뇌 쪽으로 인한 수술을 하는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결코 적지는 않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비용 또한 2천만 원, 1,600만 원 이 정도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내가 꼼꼼히 챙겨 놓으셔야지 병원에서 이제 치료를 받으실 때 많이 이제 부담스럽지 않게 치료를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 뇌 쪽에 대해서 걱정이 된다라고 하시면은 조금 더 꼼꼼하게 준비해 놓으시는 게 가장 좋겠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 제시되어 있는 표에서만 확인을 해도요, 이 상위권의 뇌 쪽 관련 수술이 포진이 되어 있고 또 비용 또한 만만치 않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좀 위험 요인에 속해 있으신 분들은 좀 경각심을 갖고 이 혈관 질환에 대한 보험을 좀 단단하게 준비를 해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이 통계를 보니까 다른 순위를 보면요, 심장 수술도 지금 2위부터 해서 많이 확인이 되고 네, 있거든요. 맞아요. 심장 질환과 관련해서는 또 어떤 내용 말씀해 주실 예정일까요? 네, 심장도요. 제가 진짜 정말 너무 많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요. 제가 이렇게 관리해드렸던 저희 선생님이 계신데 이제 그분께서는 택배 일을 하고 계셨었어요. 근데 그때는 좀 겨울철이었거든요. 네. 그런데 너무 이제 확실히 젊으신 분이라 그런지 이상함을 되게 일찍 느끼게 감지를 하시고 병원에 갔더니 급성 심근경색 진단을 받으신 거예요. 근데 저희가 예전 같은 경우에는 약간 가슴 통증이 있는데 이러면은 조금 지나면 괜찮아질 거야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이게 바로 급성 심근경색으로 가기 때문에 조금 더 빨리빨리 알아채야지 좋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예전처럼 40대, 50대에 많이 발병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20대 때부터 발병을 하기 때문에요. 조금 더 저희가 챙기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아무래도 저희가 먹는 식습관이 이제 서구 쪽으로 문화가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여기에서 쌓이는 콜레스테롤이나 뭐 이런 것들 여러 가지로 인해서 아무래도 조금 더 높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보시면은 협심증 같은 경우에는 일단 나의 여기가 좀 느낄 때 답답하다 이렇게 느끼는 경우가 굉장히 많게 오거든요. 근데 이럴 때에는 저희 항상 말하는 게 엄마들이 아이고 내가 진짜 화병에 죽겠다 가슴 답답하다 막 이렇게 하시는 경우가 많잖아요. 네. 근데 이럴 때를 조금 협심증이라고 생각을 해봐도 무관하지는 않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근데 심장 부여잡고 쓰러져서 병원에 바로 간다라고 하면 급성심근경색이거든요. 근데 이럴 때는 저희가 골든타임이 이제 2분이라고 해요. 근데 그러면 이럴 때는 잘 챙겨야 되기 때문에 2시간이라고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럴 때는 잘 챙겨야 하기 때문에 빨리빨리 건강관리를 잘 해놓으시는 게 가장 좋겠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말씀해 주셨다시피 이제는 나이와 성별과 무관하게 찾아올 수 있는 질병이니까요. 작은 경미한 증상이더라도 지나치지 마시고 병원을 가보시는 거를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무엇보다 더 악화되는 상황을 막기 위해서는 이 부분까지도 좀 보험에 대한 준비가 필수적인 것 같고요. 말씀해 주셨던 어떤 심장 관련 질환들 많은 병명이 있는 것 같은데 심장 질환도 위험 요소를 한번 확인해 봐야겠죠.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위험 요소도 당연히 많은데요. 근데 여기에서는 조금 더 특이하게 연령을 첫 번째로 보고 있기는 해요. 근데 보시게 되면은 남자는 45세 이상, 그리고 여자는 55세 이상 이렇게 적혀져 있는데요. 아무래도 심장은 저희가 계속 뛰고 있잖아요. 펌프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수명이 다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의 연령이 다가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조금 더 챙기셔야 되고요. 그리고 가족력. 제가
어떤 질병이든 간에 다 말씀드리는 게 가족력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여기에서도 고혈압입니다. 혈압이 조금 있으시다라고 하시면은 심장 쪽에 무리가 올 수 있기 때문에 고혈압이 있으신 분들은 진짜 심장하고 뇌 쪽은 조금 더 꼼꼼히 챙기셔야 되고요. 그리고 다섯 번째는 그러니까 낮은 콜레스테롤 같은 경우가 많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만약에 내가 약을 드시고 계시는 분들이 있다라고 하면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더 잘 챙기셔가지고 위험 요소를 조금 제거하는 게 가장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심장 질환도 마찬가지로 뇌혈관 질환과 위험 요소가 거의 흡사하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 안에서 그래도 좀 특별하게 차이점이 있다면 뇌와 달리 연령이 조금 더 크게 좌우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가족력 있으신 분들, 특히나 이번 심장 질환에서도 더욱더 조심하시는 게 좋겠는데요. 지금 이렇게 설명을 들어보니까 사실 후유증도 굉장히 심한 두 질환이잖아요. 네. 듣기만 해도 너무 무서운데 보험으로 빨리 좀 대비를 하고 싶어집니다. 어떻게 대비하면 좋을까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항상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저희가 이거를 위험 요소를 다 챙길 수 없다면 뭘 해야 된다? 보험을 보험이죠. 준비하셔야 네.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험을 어떻게 준비하면 가장 좋냐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일단 저희가 맨날 나와서 하는 얘기가 증권 한 번만 펼쳐보실까요?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쪽에 있는 뇌에 있는 범위를 먼저 말씀을 드리면 뇌출혈만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은 저희가 약간 100점 만점에 10점짜리 보험이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러니까 뇌출혈은 말 그대로 이제 혈관이 터져야지 보장을 받는 거기 때문에 받을 수 있는 경우의 수가 굉장히 희박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뇌졸중까지 가지고 있다면 저희가 그래도 50점짜리 보험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게 막히고 저희가 꽈리라고 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이런 게 이제 이 부분에서 나오기 때문에 이쪽 뇌졸중까지 준비를 하셨다라고 하시면은 50점짜리 드린다고 말씀을 하고요. 이제는 저희가 뇌혈관 질환입니다. 그러니까 뇌혈관 질환으로 준비를 해놨을 때는 조금 더 많이 넓은 범위로 보장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왕에 내가 보험을 준비한다라고 하시면은 뇌출혈보다는 뇌졸중, 그다음에 뇌졸중보다는 뇌혈관 질환 쪽으로 든든하게 준비를 해놓으시는 게 가장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사실 한 질병에 걸렸다고 해서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또 더 안 좋은 사태로 퍼져나갈 수 있기 때문에요. 이왕이면 그래도 보험을 준비하실 거 든든하게 좀 보장을 받기 위해서는 보장 범위가 가장 넓은 뇌혈관 질환으로 준비를 해주시는 게 좋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심장 질환은 어떻게 될까요? 네, 심장 질환도 저희가 마찬가지로 이제 범위를 되게 나누고 있는데요. 일단 첫 번째로 제가 말씀드렸던 심장을 부여잡고 쓰러지는 급성심근경색이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허혈성 심장 질환이 있고요. 세 번째로는 이제 심혈관 질환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지금 많은 20대 분들 아니면 30대 분들이 가지고 있는 보험이 진짜 허혈성 심장 질환을 많이 가지고 계실 거로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이제 심부전이라고 해서 심장이 좀 애매하게 뛰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표현하면 알아들으실 수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천천히 뛰거나 빠르게 뛰거나 이런 두 가지 종류들이 있거든요. 근데 저희 뭐 방송하다가 갑자기 심장 막 빨리 뛸 때도 있고 이렇잖아요. 네네. 그럼 저희가 막 장난으로 이거 약간 I49 같은데 막 이러면서 장난치기는 해요. 보험 용어기는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저희가 예전에는 심장이 빨리 뛰거나 아니면 느리게 뛸 때에도 별로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을 했지만 요즘에는 이걸 알아봤더니 이제 심부전이다 아니면은 부정맥이다 이렇게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좀 심장 쪽이 약한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아무래도 심혈관 질환 쪽으로 준비를 해두시는 게 가장 좋고요. 근데 나는 심혈관 질환도 있으면 너무 좋은데 지금 당장은 보험료 때문에 조금 걱정이 된다라고 하시면은 일단은 허혈성 심장 질환까지 가지고 계셔도 무방하지만 조금 더 가족력이 있거나 아니시면은 고혈압 약을 드시거나 하신다면은 내가 들어갈 수 있는 최대한의 보장 범위로 준비를 해놓으시는 게 가장 좋아서 이왕이면은 준비하실 거 조금 더 넓은 범위의 심혈관 질환까지 준비하시는 거를 권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심장 질환의 보장 범위도 알아봤는데요. 그래도 허혈성 심장 질환까지는 좀 그래도 괜찮지만 고위험군에 속하시는 분들은 더 확실한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심혈관 질환으로 대비를 해주시는 게 좋다라는 말까지 덧붙여 주셨습니다. 이렇게 뇌와 심장 쪽의 보장 범위와 어떻게 좀 대비를 하면 좋을지 전문가님께서 다양하게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오늘 내용에 대한 총정리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내용에 대해서 총정리를 말씀을 드리자면은 쉽게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이제 고혈압 약을 드시고 있고 가족력이 있고 여러 가지로 문제가 되고 아침에는 조금 그 내 심장이나 뇌가 쪼그라드는 느낌이 있었다. 이런 느낌이 계신다라고 하면은 저희가 아까 전에 명동일 전문가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약은 약사에게 이렇게 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보험 전문가를 찾으셔야 됩니다. 내가 이거를 혼자 알아본다고 이제 인터넷에 찾아보시다가 잘못된 정보를 들으시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뇌나 심장 쪽이나 아니면 암 쪽이나 여러 가지 보험을 준비를 할 때 갱신형이 뭔지 비갱신형이 뭔지 이런 거를 구분을 하실 때에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애매하긴 하지만 안 그러면 제가 오늘 이 방송을 제가 시간을 다 써야 되기 때문에 그 전문가와 상담을 하셔가지고 조금 더 내 상황 그리고 내가 약 먹는 거 이런 거를 다 고지를 해주셔야 돼요. 이런 거를 같이 맞추셔가지고 뇌 쪽하고 심장 쪽을 조금 더 든든하게 보장받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정리 감사드리고요. 이 내용은 저희는 여기까지 알아보겠습니다. 그렇다면 다음으로 만나볼 칭찬받을 보험은 또 어떤 게 있을지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겠습니다. 네, 이번에 만나볼 보험은요, 실손형 보험과 정액형 보험의 비교입니다. 사실 보험을 가입을 하긴 하지만요, 실제로 이 보험금을 청구하실 때 이게 보장이 되는 게 맞는지, 중복은 되는지 이런 부분들이 참 궁금한 게 많은데요. 그러기 이전에 우리가 보험금을 지급받는 방법부터 좀 알아봐야겠습니다. 두 가지가 있다고 들었는데요.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이게 참 우리 시청자님들이 안타까운 게 네. 평소에는 보험에 관심이 전혀 없으시다가 필요할 때가 되면 그때 가서 이제 챙기시기 시작을 해요. 제가 네네. 지난주 금요일 날 이제 뵙고 오신 분도 굉장히 좀 안타깝긴 하지만은 유방암 진단을 받으시고 이제 수술이랑 치료를 앞두고 있는 상태에서 그때 이제 본인 보험을 점검하기 위해서 저를 이제 만나셨거든요. 근데 그때는 사실은 당연히 저희 입장에서는 가지고 계신 보험에서 앞으로 추후에 치료받으시고 했을 때 어떠한 보장이 되는지 안내는 다 도와드릴 수가 있는데 미연에 방지하기에는 이미 좀 늦는 시점이 온다는 거죠. 그래서 보험은 항상 말씀드리지만 준비하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은 나중에 보장을 받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보험회사가 도대체 보장을 어떻게 해주냐? 이거를 저는 오늘 좀 얘기를 해드리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네. 보험사에서 우리 시청자님들께 그리고 보험 가입자들에게 보상을 해주는 방식은 크게 두 가지라고 나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첫 번째는 실손형 보상, 비례형 보상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정액형 보상 이렇게 이제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서 보험금을 지급을 해주고 보장을 해주거든요. 자, 그러면 실손형 보상은 뭐냐면 말 그대로 실제 손해액에 대해서 보장을 해주는 게 실손형 보상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정액형 보상은 처음에 보험을 가입했을 때 정해진 보장 금액을 보장을 해주는 보험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보험 아니면 특약 담보들이 실손형 보상인지 정액형 보상인지 이걸 아셔야 그래야 정확한 보험금을 내가 청구를 하고 보장을 받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험사에서는 크게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어서 보장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일단 좀 개괄적으로 좀 정의를 들어보니까요. 네. 고정이 되어 있는지 아니면 조금 변동성이 있는지 유동성이 있는지 이런 그렇죠. 부분에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그래도 좀 더 자세한 설명이 추가적으로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먼저 실손형 보상부터 한번 알려주세요. 어떤 내용일까요? 네, 이 실손형 보상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실제 손해를 받은, 네. 보상을 해주는 형식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실손형 보상, 비례형 보상 이런 것들이 여기에 이제 큰 틀에서 포함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실손형 보상의 이제 대표적인 보험들은 뭐가 있냐? 첫 번째로 우리가 국민 건강보험이라고 얘기를 하는 실손의료보험. 이게 대표적인 실손형 보상의 보험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자동차 보험, 그리고 또 운전자 보험,
주택화재보험 또 그리고 우리가 이제 굉장히 가성비 있는 보험이라고 하는 일상생활 배상 책임 특약 이런 것들이 실손형 보상, 비례형 보상 여기에 이제 포함이 되는 보험들이거든요. 자 그러면 지금 이미지에 띄워놓은 거는 제가 그 실손 보험에 대한 내용을 발췌를 한 거예요. 내용을 보면은 해당 보험 가입 금액 한도 내에서 보장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보면 우리가 그 이제 상해 의료비 실손 특약인 건데 가입 한도가 5천만 원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 5천만 원 한도 내에서 실제 내가 쓴 손해액, 그러니까 치료비겠죠. 여기서 손해액은 실제 치료비를 보장을 해주는 게 실손보험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또 앞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대표적인 게 자동차 보험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자, 혹시 우리 아나운서 선생님 자동차 보험 가지고 계세요? 운전하세요? 네, 갖고 있습니다. 네, 운전하고 있어서 하나 가지고 보유하고 계세요? 있습니다. 두 개 가지고 계세요? 하나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예. 원래 두 개 가입을 못 해요. 네. 예. 하나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근데 가끔가다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내 차는 소중하니까 비싼 독일 차를 난 타고 있기 때문에 보험 가입 두 개 할래? 이거 안 돼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두 개를 가입을 해도 전체 보험회사에서 같은 금액을 보장을 해주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두 개를 가입을 하는 게 의미가 없기 때문에 자동차 보험은 대부분 다 하나씩 가지고 계신 거거든요. 그래서 그 대표적인 예가 또 자동차 보험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운전자 보험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목소리가 계속 좀 오늘 튀는데 운전자 보험도 마찬가지입니다. 운전자 보험도 그 안에 들어있는 뭐 예를 들어 운전자 특약 중에 이제 대표적인 특약인 변호사 선임 비용. 이것도 업계의 한도가 정해져 있고요. 만약에 운전자 보험 뭐 두 개를 가입을 했다라고 하더라도 각각 회사에서 보장을 해주지 않아요. 전체 가입 금액 내에서 그리고 실제 내가 그 손해액에 대해서 비례로 보상을 해주기 때문에 중복 보장이 불가능하니까 중복해서 가입하실 필요가 없는 거고 마지막으로 주택화재 보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중복해서 내가 여러 개의 화재 보험을 가지고 있어봐야 실제 내가 그 피해액만 각 보험사에서 보장을 해주기 때문에 정액으로 중복 보장을 해주지 않기 때문에 중복 가입이 무의미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좀 다른 거는 일상생활 책임 보험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 실손형 보장의 대표적인 보험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얘는 중복해서 가입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우냐면은 이제 본인 부담금을 좀 낮추기 위해서 중복해서 준비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거는 전략적으로 이렇게 준비를 하시는 거기 때문에 대개 이 실손형 보장이나 비례형 보장은 중복 가입은 하지 않는다. 왜? 어차피 정액으로 보장을 하는 게 아니라 비례해서 실제 피해액만 보상을 해주는 구조이기 때문에 중복 가입을 해봐야 의미가 없다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실손형 보상에 대해서 먼저 좀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결국에는 이 한도, 정해진 한도 내에서 내가 손해를 입은 부분만 배상을 해주기 때문에 보장을 많이 받기 위해서 아무리 중복 가입을 해봤자 무용지물이다라는 말을 좀 덧붙여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다음인 이 정액형 네. 보상은 아예 반대되는 그렇죠. 부분이겠죠? 어떻게? 완전히 반대되는 네. 개념입니다. 그래서 정액형 보상의 이제 대표적인 담보들은 진단비 그리고 수술비, 그다음에 뭐 입원 일당 이런 특약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요건 이제 그 종합보험 그 진단비랑 요 내역들을 좀 발췌를 해봤는데, 자 우리가 제일 많이 알고 있는 이 암 진단비 부분 동그라미 친 거 보시면은 진단 확정 시 가입 금액을 지급한다. 최초 1회 한 이렇게 적혀 있거든요. 이거는 말 그대로 의사로부터 이제 내가 암이라고 진단을 받으면은 그런 면책 기간만 넘어가면 90일 이상이 되면은 가입 금액을 지급을 해준다라는 얘기예요. 최초 1회 한은 한 번만 지급을 해준다는 얘기겠죠. 자 그리고 그 밑에 이제 암 수술비 특약을 보면은 진단 이후에 확정된 암으로 수술했을 때 가입 금액을 지급. 근데 여기는 수술 1회당이라고 적혀 있잖아요. 이거는 진단비처럼 최초 1회만 보장을 해주는 게 아니라 매회 수술을 할 때마다 보장을 해준다는 겁니다. 물론 지금 제가 예시로 발췌해 온 거는 이제 암 수술비 특약이기 때문에 암으로 인해 수술을 했을 때 매회 보장이 되는 건데 우리가 수술비는 질병 수술비도 있고 상해 수술비도 있잖아요. 이런 질병 상해 수술비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내가 질병으로 인해 수술을 할 때마다
상해로 인해 수술을 할 때마다 매회 보장이 된다는 게 이제 수술비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입원 일당, 여기는 이제 암 직접 치료 입원 일당이라고 적혀 있는데 보시면 1일당 180일 한도로 해가지고 지급된다, 10만 원씩 지급된다라고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말 그대로 암 치료 목적으로 내가 입원을 했을 때 1일부터 180일 한도 내에 10만 원씩 보장을 해준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딱 정해진 금액이잖아요. 그렇죠? 여기는 아까처럼 실제 내가 손해본, 뭐 피해본 금액이 아니라 변동되는 금액이 아니라 보험사랑 처음에 딱 계약을 했을 때 가입하는 금액. 이 금액을 어떠한 이제 그 오차 없이 진단 조건만 충족이 되면 진단을 받든 아니면 수술을 하시든 아니면 입원을 하시든 조건만 충족이 되면은 바로바로 지급이 되는 게 정액형 특약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정액형 보상 같은 경우에는 조건만 충족이 되면요, 이 정해진 금액을 지급받는 보상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실손형 보상과 정액형 보상에 대해서는 좀 차이점이 확실히 좀 파악이 됐는데요. 근데 초반에 실손형 네. 보상에서 말씀을 해주실 때 중복 가입이 대체적으로 안 된다라고 그렇죠.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네. 정액형은 또 어떤 부분이 중복에 관해서는 어떤 게 적용이 될지도 네네. 궁금합니다. 말씀드렸다시피, 그러니까 안 되는 게 아니라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네네. 뭐 자동차 보험 같은 경우는 안 되긴 하지만은 예를 들면 운전자 보험이나 이런 것들은 여러 개 드신 분들이 분명히 존재를 합니다. 예, 근데 그게 이제 의미가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정액형 보상처럼 각 보험사에서 정해진 금액을 중복해서 보장을 해주는 게 아니라 전체 이제 금액의 가입 금액에 이제 실제 손해된 부분을 각 보험사에서 이제 비례 보상을 해주기 때문에 의미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용을 이제 정리해서 표를 좀 보여드리면 실손형 보장은 말 그대로 중복 보장이 안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볼게요. 제가 실손으로 예를 들어 내가 실손이 너무 좋은 보험이라 A 보험사에도 그 실손보험을 준비를 하시고 B 보험사에도 실손보험을 준비를 했습니다. 나는 실손보험이 2개를 가지고 있어요. 자, 근데 병원 갈 일이 있어서 치료를 다 받고 보험금을 이제 청구를 하려고 보니까 이제 치료비가 100만 원이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실손의료비 보험 두 개 회사에 가입한 보험에 청구를 하겠죠. 내가 실제로 100만 원을 썼으니 치료비로 100만 원 썼으니 자, 니네 보험사에서도 100만 원 여기서도 100만 원, 나한테 200만 원 주세요라고 청구를 하겠죠. 근데 보험사에서는 얘는 비례 보상이기 때문에 200만 원을 보장을 하는 게 아니라 A 보험사에서 50만 원, B 보험사에서 50만 원에서 실제 내가 진료비를 쓴 100만 원을 맞춰서 지급을 해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중복해서 이제 가입할 의미가 없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정액형 보상은 중복 보상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게 이제 암 진단비죠. 제가 A라는 보험사에 암 진단비를 5천만 원 들었다가 이게 진단비가 좀 부족한 것 같아서 B라는 보험사에 추가로 암 진단비 3천만 원을 들었어요. 근데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의사로부터 암이라는 질환의 진단을 받았습니다. 자, 그러면은 원래 이제 이게 실손형 보상이다라고 하면은 뭐 그 실제 금액 안에서 비례해서 이제 보상을 해야 되겠지만은 얘는 정확하게 8천만 원의 진단비가 보장이 됩니다. 그래서 요 차이가 가장 큰 차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보험이 보상 방식이 어떤 보상 방식을 따르고 있는지, 그래서 그거를 좀 한번 확인을 하셔서 청구하실 때도 그거에 맞게끔 청구를 하시는 게 중요하고, 제일 중요한 건 실제로 제가 그런 분들이 진짜 많아서 그래요. 그러니까 무의미한 이제 중복해서 가입을 해봐야 어차피 보장이 안 되는 보험인데 실제로 여러 개를 중복해서 가입하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러면 사실은 보험료가 뭐 예를 들어 아무리 적게 내시더라도 그 보험료가 값어치나 어떠한 보험료의 그 역할을 못하는 보험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내가 비례 아니면 실손보상형 보험을 중복해서 가입을 하고 있는 게 있는지 이런 것도 한번 체크를 해보셔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맞습니다. 이런 부분까지 사실 확실하게 알아두어야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보험을 준비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중복 청구와 관련해서 실손형 보상과 정액형 보상이 어떻게 여부가 갈리는지도 좀 알아봤는데요. 그렇다면 더 좀 추가적으로 이 보험금 청구와 관련해서 좀 더 주실 팁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사실 이 청구가 굉장히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게 보험을 준비를 하셨는데, 그러니까 그게 좀 어렵다고 느끼셔가지고 이 청구 자체를 포기하시는 분도 저는 본 적이 있거든요. 네네. 어차피 그 병원비 얼마 안 나왔으니 귀찮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고 그래서
청구를 안 하시는 분들도 실제로 본 적이 있는데, 근데 요즘은 앱을 통해서 굉장히 그 심플하게 본인이 직접 청구를 할 수 있게끔 대부분의 보험사가 그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그렇게 청구하시는 게 어렵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앱 기능을 활용해서 보험금을 청구하는 굉장히 심플하고 간단한 방법이 있으니까는 그것도 한번 알아보시는 게 좋고요. 만약에 내가 좀 그 나이가 연배가 좀 있으셔서 그런 앱이나 이런 것들을 잘 또 활용을 못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시니까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주변에 보험 전문가들 통해서 이제 청구 상담이나 이런 것들을 하시면은 내가 미처 모르고 청구를 못 하시는 부분까지 챙겨드릴 수 있기 때문에 전문가들 상담을 통해서 보험도 한번 점검해 보시고 그 청구 못하신 것들은 도움도 받으시고 하시면은 훨씬 합리적인 내 보험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대부분의 우리 시청자님들이 저희를 만나는 거 굉장히 부담스러워하세요. 네. 네, 부담스러워하실 필요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제대로 된 내 보험의 어떠한 권리와 그 합리적인 그런 이제 기능들을 찾으시려면 꼭 전문가들의 도움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전문가님 덕분에 이 실손형 보험과 그리고 정액형 보험의 차이에 대해서 오늘 확실하게 알아가는 것 같습니다. 이 내용은 여기까지 알아보고요. 다음으로 만나볼 보험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겠습니다. 네, 이번에 만나볼 칭찬받을 보험은요, 갱신형 그리고 비갱신형 전기납 보험입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어떤 내용 준비해 주셨을까요? 네, 오늘은 저는 이제 뭔가 어떠한 특정 보험을 칭찬하기보다는 네네. 전반적으로 이제 보험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좀 설명을 드리는 시간이 또 괜찮지 않을까 해서 준비를 해봤고요. 사실 이제 이 보험은 아까는 이제 보상 방식이었고 이거는 이제 그 보험료를 결정하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보험을 최초에 가입을 할 때 내가 납입하는 방법을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서 또 보험료에도 차이가 있을 수가 있고요. 전체적으로 납입하는 금액에도 차이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납입하는 방식이 갱신형, 비갱신형, 정기납 이렇게 세 종류가 있으니까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좀 잘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 네, 좋습니다. 사실 일단 갱신형과 비갱신형은 좀 자주 저도 다뤄봤고 그죠, 들어봤기 예. 때문에 친숙하거든요. 근데 전기납은 지금 좀 살짝 그쵸, 낯섭니다. 그쵸. 낯선 상태인데 그래도 총 정리가 필요한 부분이니까 먼저 갱신형부터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일단 질문 하나 드릴게요. 네. 우리 아나운서님이 암보험을 이제 준비를 하시려고 하는데 가입 금액은 3천만 원으로 아까 정액형 보상으로 설정을 했습니다. 근데 한 암보험은 보험료가 24,000원대고요. 네. B보험, 다른 보험은 보험료가 1,700원이에요. 음, 아나운서님 보시기에는 어떤 보험이 더 좋아 보이세요? 일단 금액적으로만 그죠. 봐도 이렇게까지 차이가 난다면은 저는 당연히 후자를 그죠. 선택할 것 예, 같은데요. 거의 뭐 10분의 1이 넘는 수준의 네네. 저렴함이 있잖아요. 그죠? 자, 이게 이제 표면적으로만 봤을 때 갱신형 보험과 비갱신형 보험의 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당연히 이제 어떠한 사전적인 지식이나 갱신형, 비갱신형 보험의 차이를 모르시는 분이라고 한다면은 보험료적인 눈에 딱 보이는 부분만 보고 이거 똑같이 암진단비 3천만 원인데 하나는 24,000원이고 하나는 1,700원이야. 그러면 무조건 1,700원이 좋은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이게 방식의 차이인 겁니다. 자, 그러면 총 납입하는 걸 놓고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방금 예시를 든 걸로. 자, 24,000원의 비갱신형 보험은 납입 기간이 딱 정해져 있어요. 정해진 기간만 납입을 하고 만기가 80세까지 보장만 받으면 됩니다. 추가 납입 없이. 그리고 갱신형 보험은 처음에 1,700원에서 보험료가 시작을 하지만 갱신 시점마다 보험료가 계속 변동이 됩니다. 그리고 만기라는 개념이 없어요. 그러니까 80세까지 똑같이 이 보험을 유지했다라고 하면은 총 납입하는 보험료가 오히려 24,000원인 보험은 560만 원의 보험료를 납입을 하시는 거고요. 1,700원으로 시작했던 보험은 1,400만 원의 보험료를 납입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보험료 차이가 여기서도 또 한 3배 정도 네, 나게 그러네요.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갱신형 보험은 표면적으로는 굉장히 보험료가 저렴해 보인다는 어떻게 보면 이게 착시 효과가 있지만 명확하게 이거를 따지고 보면은
갱신 시기마다 보험료가 계속 변동이 되고 결국에는 납입 기간이라는 것 자체가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내가 보험을 유지하는 순간 80세까지 보험료를 계속 납입을 하다 보면은 결국에는 납입하는 총 보험료는 더 많을 수 있다라는 걸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사실 이렇게 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더 큰 차이가 있는지는 몰랐습니다. 이런 부분 좀 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지금 갱신형, 비갱신형의 네. 차이는 어느 정도 좀 알아본 것 같은데 네네네. 전기납은 그럼 또 어떤 차이가 있는 걸까요? 자, 전기납 보험은요. 말 그대로 보험 기간 그 안에 내가 이제 전 기간을 보험료를 납입을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아까 갱신형이랑 어차피 보험료를 납입하는 건 똑같은데 네. 기간 전체 보장받는 기간 안에 보험료를 계속적으로 납입하는 건 똑같은데 갱신형 보험이랑 다른 점은 딱 하나입니다. 보험료 변동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갱신형 보험이랑 비갱신형 보험을 좀 합쳐놓은 그러네요. 보험 같아 보이겠죠. 그래서 전기납 보험 같은 경우도 어차피 갱신형이랑 비갱신형 보험을 합쳐놨기 때문에 두 가지의 어떤 그 장점들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는 비갱신형처럼 보험료가 변동이 없다는 거.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어찌됐든 비갱신형 보험보다는 보험료가 또 저렴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험료적인 측면으로만 보면은 갱신형 보험이 가장 저렴하고요. 그 다음이 뭐 전기납 보험, 그 다음이 비갱신형 보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은 편하실 것 같거든요. 그래서 중간에 있는 보험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자 그러면 이 보험들을 각각의 어떤 상품이 좀 유리하게 적용이 되느냐, 사실 그게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하나 이제 좀 그 설명을 드리면 갱신형 보험은 앞서 우리 염재민 전문가 암보험 때 그 설명한 것처럼 내가 기준이 되는 비갱신형 보험을 가지고 있는데 이 보장이 모자란 것 같아서 그래서 우리 그 임지연 전문가가 얘기했듯이 추가로 뭔가 보장을 좀 희망하는 상황인데 보험료가 좀 부담이 된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갱신형 보험을 활용하면은 보험료가 좀 굉장히 합리적인 상태에서 추가 보장을 이어가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갱신 주기는 최대한 길게 하는 게 유리하겠죠, 그죠? 네네. 팁을 하나 드리면, 그래서 갱신형 보험은 그렇게 이제 내가 어떤 추가 보장을 원하시는 분들이거나 아니면 연세가 좀 있으셔서 보험료가 많이 비싸신 분들. 보험료적인 부분에 부담이 있으신 분들이 활용하시면은 갱신형 보험은 또 굉장히 합리적인 보험이 될 수가 있고요. 비갱신형 보험은 말 그대로 내 보험의 기초가 되는 보험은 다 비갱신형 보험으로 일단 세팅을 해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뭐 기본적인 암 진단비 보험이라든가 아니면 뇌혈관 질환, 뭐 심장 질환 진단비라든가 아니면 수술비 이런 이제 기본 보험들은 보험료 변동이 없이 납입하는 기간 동안만 보험료를 납입을 하고 만기는 최대한 길게 가져가는 내 기본이 되는 보험을 세팅할 때 활용하시면은 비갱신형 보험이 또 굉장히 합리적인 보험이 될 수가 있고요. 전기납 보험은 어떤 보험에 가장 어울리냐면은 우리가 그 사실 보험 중에 제일 비싼 게 뭔지 아세요? 어떤 걸까요? 보험 상품 중에 가장 비싼 거는 종신보험입니다. 이 종신보험이 왜 비싸냐면은 비쌀 수밖에 없어요. 질병보험이든 상해보험이든 보험사가 바라봤을 때 이 질병상해에 대한 보장은 사실 확률이거든요. 어떤 분은 암보험을 준비를 하셨다가 암 진단을 안 받으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고요. 어떤 분은 평생 안 다치는 분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사망에 대한 보장을 해주는 종신보험은 언젠가 사람은 태어나면 누구나 한 번은 죽기 때문에 보험사 입장에서는 종신보험 가입하신 그 가입 금액을 언젠가 한 번은 보장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보험료가 가장 비싼 겁니다. 근데 이 종신보험이 너무 보험료가 비싸니까 이거를 전기납으로 활용을 하는 보험들이 있어요. 그거를 정기보험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 이제 저도 가장인데 저희 아들이 성인이 되는 30세까지만 나는 가장으로서 혹시라도 내가 잘못했을 때 남겨진 가족들을 위해 무언가를 보장을 해주고 싶어. 그러면 30세까지만 보험금을 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종신보험보다 훨씬 저렴한 보험료로 사망에 대한 보장을 받아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망에 대한 가장인데 사망에 대한 보장을 예를 들어 보험료가 일반 종신보험으로 준비를 하시게 되면은 너무나도 비싸기 때문에 부담이 되시는 분들은 전기납 정기보험이라는 게 있는데 이렇게 활용을 하시면 또 사망에 대한 보장도 굉장히 좀 합리적인 보험료로 가져가실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결국에는 전기납 같은 경우에는 갱신과 비갱신의 혼합형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오늘 세 가지 납입 방법에 대한 특징도 잘 짚어주셨고 결국에는 내 나이나 경제 여력, 상황에 맞게 잘 선택해서 구성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그럼 이 내용에 대해서는 좀 여기까지 살펴보고요. 저희가 준비한 내용도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방송은 유튜브와 네이버 그리고 카카오 TV를 통해서 다시 보기가 가능하고요. 유튜브 검색창에 MBNTV라고 검색하시면 실시간 방송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아울러 본 방송은 정보 제공을 위한 방송입니다. 보험 서비스 및 상품 판매와 중개에는 관여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그럼 다음 이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